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벌써 여름방학인데요. 아이들은 마냥 즐겁겠지만 사실 부모님들은 고민이 좀 많이 생기실 겁니다. 방학이라고 마냥 놀게만 할 수도 없고 또 공부만 계속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떻게 하면 부족한 학습도 채워지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 여름방학을 좀 알차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예, 여행을 좀 추천합니다. 방학 동안 기간이 또 길으니까 이제 아마 여행할 기회가 좀 있을 텐데요. 뭐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봐도 10명 중 7명이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힌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또 여행 가서 사진만 찍고 온다든가 이제 뭐 맛있는 것만 먹고 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사진에 집착하다 보면 아이들과 좀 트러블도 있고 애들은 핸드폰 보려고 하고.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좀 부모님께서 약간의 준비를 좀 더 하시면 또 재밌는 여행이 되실 수 있는데 그 지역의 뭐 일화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책을 읽으시다든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그런 걸 준비해 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도 되고 네. 여행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과 수학이라 정말 좋은 얘기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수다학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수학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또 이리 씨가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정말 좋은 특집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감동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 준비 없이 여행을 가게 되면은 참 재미도 없고 네, 헤매다가 옵니다. 맞아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왔습니다. 오늘 이 특집은 이 저의 눈과 관련이 있어요. 눈?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보일까? 뭐 이런 거? 그렇죠. 저 눈으로 눈이 보일까? 떴는데 눈일까 뭔가 이런 불가사의 느낌.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여행지로 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컨셉 좋네요. 좋죠.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는 수학 여행이라. 근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세계 불가사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나 과학과 관련 있는 이야기라고 오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수다학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분야든지 수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안에도 엄청난 수학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 여행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분야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여행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이와 함께 자, 이 건축물을 보고 이야기 좀 나누어 보자꾸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고 흥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건축물이란 게 현대에 오면서 과학자는 물론이고 수학자까지도 같이 개입이 되어서 연구하고 또 이제 건설하고 있는 분야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과 건축물 하면은 뭔가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수다학이 야심차게 준비한 여름방학 특집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는 수학여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수다학 여름방학 특집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는 수학여행. 먼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어떤 것인지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또 이거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딱 해왔습니다. 오. 바로 이겁니다. 제가 무식한 건가요? 아니, 읽으면서도 너무 생소했던 게 저는 피라미드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선생님. 이게 네. 그 고대 7대 불가사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건 피라미드밖에 없고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흔적과 전설로만 남아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게다가 이제
내용도 그리스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다 보니 네. 좀 생소한데 이후에 중세 이후에 만들어진 7대 불가사의는 네. 좀 다양하게 확장되어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의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뭔가 현대 과학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맞아요. 대단한 네. 것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게 불가사의라는 것이 10의 64승을 나타내는 아주 큰 수의 단위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하다, 경이롭다, 인간이 이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을 명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불가사의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걸 전 또 처음 알았는데. 저만 처음 안 것처럼 왜 본인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요. 나는 불가사의를 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왜 하긴 또 그러세요? 그것도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피라미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워낙 아름답고 워낙 대단하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규모의 건축물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저도 나중에 애들이 크면 한번 꼭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선생님. 네, 이 피라미드가 보면은 그 이집트 문명의 고대 이집트 문명의 아주 상징적인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류 최대의 건축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담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여행을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뭐 전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다니셨는데 아버지께 항상 어디가 제일 좋냐 이렇게 물으면 늘 첫 번째로 꼽는 게 피라미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네, 이게 놀라운 게 그 규모를 살펴보면요. 이제 가장 큰 피라미드가 기자에 있는 쿠팡의 피라미드거든요. 그 피라미드가 높이만 해도 한 아파트 50층 정도의 높이예요. 오.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그 당시에. 50층 약 한 어머나. 146m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평균 돌로 이렇게 쌓았잖아요. 근데 그 돌이 벽돌처럼 이런 돌이 아니라 하나에 2.5톤 하나예요. 우와. 근데 이런 돌이 몇 개냐면요. 한 230만 개가 쓰였다고 하거든요. 230개도 네. 아니고. 230만 개의 이 높이가 한 210단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요. 그 시대에 이게 또 언제 지어졌냐면 기원전 한 2500년 전쯤이에요. 그러면은 고조선 건국이 저희가 기원전에 2300년 전쯤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네.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야, 그러니까 뭐 중간에 누가 돌 하나 잘못 놔가지고 야야야 돌 빼 잘못 놨어 그러면 뭐몇 개를 다시 들었다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너무 돼. 놀라운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3800년 후까지도 이거보다 높은 건축물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각불로 되어 있어서 밑에 이제 사각형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모양. 그때 또 어떻게 그렇게 측정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1km 정도가 될 만큼 또 크거든요. 네. 근데 동서남북이 오차가 한 20cm 정도밖에 나질 않아요. 그 큰 돌이 쌓았는데도 20cm에 내각이 또 거의 90도예요. 또 탁탁탁 맞춰서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곳을 만들어냈을까? 굉장히 불가사의한 거죠. 네. 그래서 수천 년 사람들이 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짜 뭐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정밀한 뭐 눈금자 같은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지을 수 있었는지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게요. 네. 사실 이집트의 수학은 굉장히 좀 많이 발달했던 걸로 기록에 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로 뭐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방정식 같은 걸 푸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발달했을 거라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만 해도 저런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그 안에 바탕에 수학이 없고는 저렇게 높은 것을 그리고 저렇게 정밀하게 지을 수는 없었겠죠. 정사각형이 지금 사각뿔의 밑면이 지금 정사각형인데 그 정사각형을 정확하게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도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분명히 이걸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집트만의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었고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건 계산이 없이는 이렇게 정밀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이 얘기를 좀 하자면 우선은 그 피라미드의 옆면과 밑면의 각도가 대략적으로 지금 52도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 50도를 만든 것인가를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네. 실험을 해봤냐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 정사각형의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어떤 기둥에 좀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래라든지 뭐 소금이라든지 혹은 설탕이라든지 이러는 조금 고운 알갱이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부은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사각뿔 모양의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네. 그 각도가 52도에 아주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남은 그 각도, 옆면과 밑면의 그 각도가 52도에 가깝다는 걸 보면 아마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의 다른 그 피라미드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그 사각뿔의 모양이 아니었어요. 좀 둥구스름하든지 좀 계단 형태로 조금 더 계단 네. 형태로 된 거라든지 이렇게 좀 부서져 있는 그런 피라미드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는 걸 보면 그들도 어떤 학습에 의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런 각도를 만들려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게 기록에 남아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워낙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어떤 수학이 안 썼을 리 없다. 그들도 분명히 꽤 높은 정도의 수준의 수학이나 과학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딱 상상이 가요. 그 시대에 딱 왕이 이제 누가 졌는데 네.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걔가 공사했던 애가 사라져. 그러다 보면 점점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왕이 위해서 다 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살기 거예요.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딱 방송을 보고 네. 정말 야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방학 때 한번 이집트 한번 갔다 와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아서 우리 수학 덕분에 네. 이집트에 관광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도 좀 하면서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이집트 그 옛날 분들이 정말 머리가 대단했다. 감탄을 좀 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집트에서 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나일강 때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을 하다 보면 네.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토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누구 땅인지 알 수 없게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이 빠진 뒤에도 정확히 알게 하려면 이 측량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뭐 내 땅인지 알고 네. 너희 땅인지 아니까.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측량 기술이 발달했고 그 측량술을 토대로 이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도 만들 수 있고 현재 또 이 수학의 역사에 지대한 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피라미드는 꼭 한번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은 좀 보고 경험을 해보는 만한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진짜 아무리 커도 아파도 50층 높이인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진짜 한번 가서 눈으로 꼭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학 특집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는 수학여행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고대를 지나서 중세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중세도 또 네. 힘들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짠 보시겠습니다. 고대하고 중세 비교를 해보니까 피라미드 빼고는 다 바뀐 거네요, 결국. 네,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7대 불가사의라고 그랬는데 네. 7개가 넘어요, 숫자가.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마다 나는 이게 더 불가사의한데 하면서 의견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네. 우리 정혜수 선생님에게 제가 토스하겠습니다. 토스. 네, 잘 받겠습니다. 예, 이 7대 불가사의다, 뭐 10대 불가사의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뭐 협회라든지 재단에서 각자의 시각에 맞추어서 기준에 맞춰서 그 시대에 불가사의하다 이런 건축물들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마다의 어떤 특징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시각이 다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몇 가지로 압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발표한 내용들은 그렇게 압축된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들이니까 실제로 정말 대단하다, 네. 세계적이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고대보다는 중세로 또 넘어오니까 약간
그래도 익숙한 게 몇 가지 좀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이탈리아에 그래도 많이 들어보고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사진에서라도 봤을 만한 콜로세움과 그리고 피사의 사탑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콜로세움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고대 로마의 이제 건축물이기도 하고 로마의 상징과도 같은 그렇죠. 건축물이 좀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네네. 원형 경기장. 이게 무려 또 2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 규모가 또 살펴를 보면요. 높이가 한 49m 정도로 한 아파트 건물 한 10층 정도의 높이 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둘레 동그랗게 그 둘레가 한 500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또 크고 넓은 또 경기장인데 한 수용 인원이 8만 명 정도라고 제가 봤거든요. 와, 지금 근데 사진에서 보는 것만 봐도 진짜 규모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8만 명 정도면은 지금 잠실주 경기장이 최대 한 10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어마어마하다는 그 당시에 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좌석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에는 또 햇빛이 들잖아요. 또 가릴 수 있는 천막까지도 칠 수가 있었대요. 그 경기장 위에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천막을. 네. 근데 천막을 치려니 그 사이즈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 천막을 치는 장치를 지탱하는 기둥만 한 240여 개가 됐고요. 천막도 누가 쳤냐? 배를 근처에 항구가 있습니다. 그 오스티아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배를 끌어다가 그 천막을 칠 정도로 규모도 크고 또 굉장히 웅장한 건물입니다. 네. 또 검투사들의 경기도 이루어졌지만요. 왜 그때는 굉장히 신기했던 동물들 있잖아요. 뭐 하마라든가 뭐 코끼리 혹은 뭐 호랑이 이런 신기한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이 경기장을 이렇게 퍼레이드하는 것처럼 네. 돌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했다고 해요. 마치 보신 것처럼. 그 시대에 진짜 보신 것처럼. 과거가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거의 뭐 그 종합 예술을 하는 그런 장소였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듣다 보면 딱 그 내가 마치 그 영화 속에 그래. 그 검투사가 빨려 들어가 될 있는. 것 같아요? 막시무스가 내가 살려 죽여 이거 하는 거 왕처럼.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쇼하는 걸로 이제 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이런 거 쇼하는 걸로. 어쨌든 영화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이 콜로세움이 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보통 대부분의 경기장들이 원형 경기장이 많거든요. 저는 원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은 좀 통통한 타원이에요. 이제 원에 조금 비슷한.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것은 사실 연구 대상이고 정확한 이유는 알기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추측컨대 사실 이 동그란 그 원의 중심에 서 있으면 소리가 정말 잘 들립니다. 제가 그런 건물의 그 중심에 서 봤었거든요. 네. 예, 스페인에 갔을 때. 근데 너무너무 잘 들려서 제 소리가 제가 말을 하는 소리가 누가 옆에서 제 귀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원 모양으로 짓고 소리가 이제 잘 전파되도록 그 마이크가 없는 그 옛날에 그렇게 공연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런 어떤 원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성질들을 이용한 거죠. 소리 전파가 잘 되도록. 생각해보니까 그 예. 당시에 알고 마이크가 있을까요? 없네. 네. 예. 그런데 이거는 타원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원의 성질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타원은 또 이제 초점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타원의 정의라는 것은 이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는 이런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쪽 한 초점에서 말한 소리나 빛이 이 타원 면의 벽을 막고 다른 초점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죠. 여기 막고 이렇게 통과하고 네. 이쪽 막고 이렇게 통과하고 이런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거나 뭐 어떤 경기를 하거나 했을 때 소리 전달이 이쪽 초점에 있거나 이쪽 초점에 있으면 더 잘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제 추측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타원으로 짓지 않았을까 의도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규모가 스펙타클했다는 것들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해상 전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다는데 그 밑에 물을 채우고 예, 공연을 할 때 아무래도 동그란 원형 경기장보다는 약간은 조금 둥그런 타원을 해서 양쪽에서 대결을 하는 이런 모양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타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나름의 어떤 추측도 해보고요. 어떤 수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질도 그 옛날에 이런 타원의 성질들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무려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오고 가려고 했으면 그 동선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그렇겠죠. 사실 좌석이 45,000, 입석이 5,000이니까 5만 명 정도가 이제 입장을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야구 경기나 이런 걸로만 봐도 사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동선을 찾기도 힘든데 지금도 우리가 어떤 기준 숫자를 보고 이쪽 뭐 동쪽, 뭐 서쪽 이렇게 했듯이
그 당시 로마에서도 그 문마다 그 로마자 숫자를 새겨놔서 이쪽 입구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서 가면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치에 그 숫자들이 표시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사실 로마를 갑니다. 가세요? 예, 네. 가서 사진을 꼭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치가 되어 있고 그 아치에 숫자가 쓰여 있어서 이 입구로 가서 이 좌석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려면 이렇게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수학적이거나 이렇게 계산을 통하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고를 해서 그렇게 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아마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사실 아치라는 것은 이런 큰 건물 그리고 무거운 건물들에 아주 많이 쓰인 건축 기법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콜로세움뿐만 아니라 세계에 아주 여러 곳에 이 아치로 지어진 건축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당연하게도 그 무게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힘을 분산시켜주는 거죠. 위에서 압력을 내리면 이 기둥으로 힘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높고 무거운 건물들을 지탱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아치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수학적으로도 사실 그런 선들이 더 압력을 많이 견딘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그 콜로세움 같은 데는 가서 막 사람들이 막 멋있게 사진을 찍어요. 네. 근데 그 뭐 피사의 사탑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재밌게 막 막 기울어져 있으니까 밀고 있는 사진, 또 받치고 있는 사진 막 찍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게 아직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이 하도 받쳐줘가지고 기운을 받아서 버티고 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설이니까. 좀 말되는데? 그거 좀 말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왜 안 무너질까? 아니 저 저도 정도 늘 되면. 생각했던 게 사진 보세요. 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잖아요. 네. 그 저는 피사의 사탑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올라도 가기도 하는데 네, 그거 그렇죠. 보면 볼 때마다 저게 언젠가 무너지면 어쩌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저길 가나 하고 이런 걱정을 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 상태가 유지된 비밀보다 그게 기울어진 데 더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 피사의 사탑은 높이가 55m이고요. 또 계단 297개, 그리고 무게는 무려 14,453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커다란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데는 그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사의 사탑을 지을 때 탑을 짓다 보니까 연약 지반 쪽으로 탑이 이렇게 기울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기울지 하고 한쪽으로 또 이렇게 중심축을 좀 잡아 올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지다가 또다시 이렇게 기울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서 공사를 했다 중단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 지었을 때 약 한 1.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최대 거의 한 5.5도까지 기울어진 상태까지 갔다가 현재는 약 한 4도 정도 이렇게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학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진짜요? 그래서 그 각도가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편의 흙을 이렇게 파내면서 각도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이 피사의 사탑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사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제가 애와 갔으면 야, 저기 얼마나 기울었는지 어떻게 재면 될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예, 물론 꼭 직접 가봐야만이 잴 수 있는 건 아닌데 만약 직접 가보게 되면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거 어디에서 찍어야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필요는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런데 기울어져 이렇게 엉기둥처럼 있는데 딱 봤을 때 안 기울어져 보이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것과 이렇게 수직으로 된 곳에서 봐야 정확히 얼마가 기울어졌는지 그쪽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재야 정확하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어차피 그게 크든 작든 어차피 각도는 비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진짜 지도해주고 싶으시다면 네. 사진을 이제 길이를 재셔가지고 높이와 이 기울어진 이 길이 중심축하고 이 직각삼각형을 잘 만드셔가지고 이걸 길이를 재서 이 길이에 네. 비 가지고 이 각도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약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말씀하실 때 저 집에서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삼각함수 얘기하시는 순간 그냥 괜찮아요, 선생님. 쉽지는 사실 않아요. 완전하게 쉽지는 않지만 또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수학은 아니기 때문에
삼각비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공부하시고 지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피사의 사탑에 가서 사진을 또 여러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밑에 두고 저는 그렇게 이제 비례식까지 안 들어가고 각도기를 정말 원시적으로 갖다 대서 네. 90도 직각이었을 때 몇 도 정도 이쪽으로 갔는지 몇 도예요? 근데 그게 위치마다 다른 거죠. 그렇죠. 어디서 찍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좀 정확하게 재은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한 다 5도 안쪽으로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각도기 놓고 사진으로 재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제대로 된 포인트를 또 못 찾으셨네요, 선생님이. 많이 다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야, 오늘도 약간 걱정되는 게 피사의 사탑 건축하신 분은 돈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쉬었다고. 그러게요. 야, 뭐야 이거. 물어내. 하면서 돈을 못 받았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쓰러져가는 탑도 유지를 시켜주는데 수학자의 능력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수다학 여름방학 특집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찾아서 떠나는 수학여행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중세까지 이제 알아봤으니까 다음엔 또 뭐가 숨어 있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현대. 오. 네, 현대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신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가지고 네. 또 정한 건 어떻게 정했냐면 네. 그 스위스의 한 민간 기구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세계인을 상대로 했는데 약 1억 명 가까운 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로 뽑혔습니다. 정말요? 그것도 역시 제가 또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오늘 이리 씨가 준비를 너무 잘해서 방송의 그 퀄리티가 참 좋네요. 퀄리티. 오늘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인도의 타지마할을 꼭 맞아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뭐 불가사의하고 신비롭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았던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선생님. 네, 타지마할 사실 제가 작년 딱 요맘때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감회가 좀 색다른데요. 1600년경에 만들어진 거고 인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죠. 와, 정말 이걸 네. 위해서 인도를 가는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네, 사진 좀 보세요. 정말 그냥 눈이 정말 확 너무- 뚫리는 것 같네요. 인도 분이 그러더라고요. 타지마할이 인도를 먹여 살린다. 그런 네.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이 타지마할에는요 정말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또 들어있어요. 그 타지마할을 만든 사람이 인도의 사잔이라는 왕인데요. 이 왕이 어느 날 시장을 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물건 파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왕비를 삼고 이 여자 이름이 이제 뭄타지마할이라고 이 여성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빨리 죽어요. 이 여자가? 왕비가 네. 39살 나이에 운명을 하게 되는데 그 후로 사자한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무덤입니다. 사실 타지마할은 무덤이고요. 요걸 지을 때 얼마나 공을 들였냐 하면은 이게 명장이 한 2만 명 정도를 불렀고 주변에 있는 그 보석들을 다 모았다 그래요. 그거 불과 한 22년 정도를 만든 건축물인데요. 근데 딱 보니까는 네. 그러면 그 왕은 그 죽은 왕비를 사랑했지만 그 2만 명은 22년간 그렇죠, 왕비를 그렇죠. 미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리 씨 정말 고생하면서. 정확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 사자한이 아들에게 쫓겨나요. 심지어 네, 아들한테. 아들이 이 왕을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고 이 타지마할이 잘 보이는 아그라 성의 아빠를 가둬버려요. 사자는 평생 이제 그 성에서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과를 봤을 때 어쨌든 이 타지마할은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규모도 굉장히 큰데 그것보다 저 조형미 한번 보세요. 조형미도 굉장히 뛰어나고 뒤에 보면은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것도 설계한 거예요. 뒤에 진짜요? 큰 강을 틀어서 그 뒤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네네. 그것까지 생각을 한 아주 훌륭한 좀 감탄을 자아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뭐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요. 사진으로만 봐도 네. 저도 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저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예,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떤 수학적인 것을 얘기 안 하도 누구든지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하잖아요. 그런데 또 분석을 해보면 저것이 왜 아름다운가? 아, 선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물이 조금 담겨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 반영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이 선대칭 되어 있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선대칭 혹은 또 회전, 점대칭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형들을 이렇게 대칭시켜주는 것을 뭐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배우거든요. 저학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곳에 간다면 어떤 대칭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면 그런 빗물에 대칭돼서 그 현대 그 건축물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많이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는 영상을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저런 것들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아름답구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대칭, 선대칭, 점대칭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야, 내가 알기로는 거기도 되게 괜찮은데 왜 소개 안 해줘? 그렇죠, 이런 분들 그렇죠. 분명 있을 텐데 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이 말고도 그 후보군에 정말 쟁쟁한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왜냐하면 그 요즘 들어서 그 건축 기술들이 점점 급속도로 막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후보군들 중에 있는 또 대단한 건축물들을 그래요. 몇 개를 또 서비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죠. 여기는 후보군들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왜 후보군을 다 들어본 것 같지? 그러니까 후보군들이 조금 다니기가 좀 편한가 봐요. 좀 대중적이어가지고 네. 인기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아마 여성분들이 꼭 한번 가서 나는 사진 좀 남기고 싶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그렇죠. 아닐까. 가장 아름다운 로맨틱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에펠탑은 사실 그냥 뚝딱뚝딱 진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기는 하는데 어떤 면에서 또 불가사의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에펠탑, 프랑스의 또 대표적인 관광지죠. 에펠탑이 왜 에펠탑인 줄 아세요? 에펠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알았어. 1889년에 파리의 네. 마르스 광장에 이 에펠이 에펠탑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건축물이고 이 에펠이 만든 게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자유의 여신상과 더불어서 에펠의 2대 걸작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건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네. 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분 또 에펠의 여인상으로 안 하고 또 그건 또 자유 여인상으로 했네요. 그래서 자기 미국 이름- 가야 되잖아요. 미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높이가요 생각보다 얼마 안 높아 보이는데요. 제가 또 아까 또 건물 층수로 얘기를 하자면 한 81층 정도의 높이라고요. 진짜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 높죠. 한 324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 1930년대 크라이슬러 빌딩이 생기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라고 네. 하네요. 저도 그 신혼여행지로 제가 찜해놨습니다. 아, 네. 맞아. 신혼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찜해놨고 이제 여성분만 찜하면 돼요. 여행지로 찜해놨어. 그래요. 에펠탑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에펠탑은 철골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 예전에 어떤 작가들은 굉장히 흉물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그리고 무거운 건물을 짓는 데는 당연하게도 수학이 깔려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탱을 해야 되고 정확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초기 설계 도안을 보면 밑에 아치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짓게 되면서 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아치 부분을 추가로 네. 설계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아, 처음에는 없었어요? 예, 초기 설계는 그림이 그 도안에는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네. 예전에 또 이제 짓는 과정에 그 아치를 추가하는 그런 사진들을 좀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구스타프 에펠은 사실은 다리를 좀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드는 것 가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세로로 이런 것들을 짓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중을 견디는 방법을 다리 짓는 방법이나 이런 걸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 저런 곡선이 어떤 곡선과 비슷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 지금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패트릭 위드만 교수가 이 에펠탑을 정밀하게 분석을 했는데 네. 115m 전망대 바로 위인
13번째 단부터 완전한 지수함수의 곡선과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실을 밝혔던 거죠. 사실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을 의도하고 이 에펠이라는 분이 의도하고 지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짓고 보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수학의 어떤 함수의 그래프는 이 탑에서뿐만 아니라 이 다리에서 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이 랜드마크로 유명한 그 금문교 같은 경우는 네. 현수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총 길이가 무려 2,74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거대 기둥 양쪽 그 다리의 거대 기둥 사이에 이 거대 체인이 이렇게 내려온 그 곡선을 케이블이요? 보시면 네. 케이블을 보시면 상당히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곡선이 이제 현수교의 핵심이 되는 거죠. 네. 이 곡선에 의해서 다리가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긴 다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뭐 이순신대교라든지 또 영종대교라든지 광안대교 이런 이 현수교들을 볼 수 있죠. 네. 이 다리들이 사실 운전하고 갈 때 좀 짜릿한, 좀 흔들리는 이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 네. 대단히 좀 안전한 그런 다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약간만 또 좀 더 보충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실 곡선의 모양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것과 비슷해요. 네. 예, 그러니까 2차 곡선처럼 비슷하지만 사실 2차 곡선은 아니고요. 정밀하게 맞진 않고요.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선이라는 곡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정식이 이제 함수식으로 보면 y는 해가지고 숫자 2분의 네. 무리수 2 있죠. 이 무리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꼴의 바로 곡선이 현수선입니다. 그래서 네. 그 곡선이다라고 해서 이제 현수선, 현수교 이렇게 이름을 따온 거죠. 그렇군요. 야, 근데 오늘 그 수학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여름 방학이 되면은 뭐 해외 여행 갔다 와가지고 막 어디서 사진 찍었어, 뭐 먹었어,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수학만 보신 분들은 야, 너 그거 왜 생겼는 줄 알아? 그게 무슨 원리인지 알아? 하면서 안 갔다 왔지만 더 많은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굳이 네. 가지 않아도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면서 아주 많은 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정말 로맨틱한 장소가 이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김세희 선생님이 또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서 더욱더 이 머릿속에 딱 남겨져 있거든요. 또 이제 스페인으로 가봐야죠. 네. 스페인 아람브라 궁전은 아랍 이제 이슬람 말로 붓다라는 뜻의 궁전과 그 주변에 뭐 성곽들 이렇게 복합 단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견고하게 쌓여 있고요. 또 그 주변을 13개의 탑이 또 이제 이렇게 타워가 있고 주변으로 광도 굉장히 예쁘게 흐르고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스페인에 있는데 이슬람 양식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슬람 양식 건물이 왜 스페인에 있을까? 사실 이 지역이 스페인 그라나다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라나다는 예전에 마지막까지 이슬람 세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슬람 양식, 이슬람 문화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유럽 속에 있는 이슬람 문화로서 굉장히 가치가 또 크고 또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제가 2003년도 여행을 좀 다녀왔었습니다. 네. 예, 이제는 꽤 오래전 얘기는 한데 사실은 그걸 알고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책에서 여기가 테셀레이션으로 유명한 곳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 물론 이 스페인 전역이 사실은 이 테셀레이션 즉 평면을 메꾸는 그 도형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네. 이 곳이 가장 유명하고 그 디자인적으로 아주 예쁜 그런 벽면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벽면의 그 예술성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제가 그래요. 사진 메모리를 거의 다 꽉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한 사진만 보셔도 이제 저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걸 찍느냐고 한 벽면 한 벽면 도형 이렇게 찍느냐고 그 메모리가 꽉 찼던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수학이 많이 쓰였구나. 이걸 찍어서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테셀레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어떤 도형으로 벽면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뭐 가장 쉬운 예로 정사각형으로 벽면을 채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쉬운 예로 우리 그 목욕탕의 타일을 타일처럼? 보면 이제 빈틈없이 메꿔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쪽매 맞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도형이 정다각형으로는 삼각형도 있습니다. 삼각형은 근데 평행 이동만으로 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전 이동까지 해서요. 네. 예, 평면을 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사각형이 있고요. 정사각형은 평행 이동으로 메꿀 수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슬람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서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하학적 문양들이 그래서 그 벽면에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술적으로 승화된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죠. 어떤 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플로랄 모양, 즉 꽃 모양도 있고 어떤 팔각형의 모양도 있고 그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밀기, 뭐 쓸기,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평행 이동, 회전 이동, 대칭 이동에 의한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리고 미술 작품으로도 이런 것을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보고서 맞아요. 이런 판화 미술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진 작품도 있고요. 사실 또 넥타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벽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저곳에 가서 영감을 많이 얻고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수학적인 바로 테셀레이션이라는 평면을 채우는 다각형이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오늘은 정말 무슨 건축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건축물 안에 숨겨져 있는 수학적인 접근을 딱 보면 실제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아까는 여행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다시 가서 직접 보고 싶은 막 욕심이 드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쵸? 보고 예.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네네. 예. 빨리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요. 갈 때 많네. 큰일 났네. 그렇죠. 이 비단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세워지는 이 건축물들은 대놓고 수학적인 장치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여행 가서 그냥 단순히 건축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만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 들어있는 수학적 특징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여행도 의미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행 상품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수다하게. 좋을 것 막 입에 먹고 때려 해가지고.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건축물을 통해서 수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뭐 경복궁 같은 궁궐도 좋고요. 아니면 경주의 뭐 석굴암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불국사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대문에 있는 한 건물은요. 이 건물이 곡면과 곡선으로만 이루어져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하는 명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도 하거든요. 어머니께서 이런 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데 다녀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사후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두꺼운 종이로 우리가 본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도 괜찮고요. 그것도 너무 좋네요. 네, 또 아까 아치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치를 만들어서 이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나 이런 실험도 좋고 피라미드 얘기 나왔잖아요. 네. 피라미드 높이를 잴 때 이 그림자 길이를 사용을 해서 그 비례식을 사용해서 피라미드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높이 꼭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높은 건물을 보고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이제 많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너무 아름답고 또 수학적인 원리를 사용한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보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또 얼마나 또 많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또 혹시나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야 만들 오, 수도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번 방학을 잘 이용을 하셔서 네. 아이들과 좋은 건축물, 수학적 이야기 나누시고 또 수학적 사고력이나 상상력도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하고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준비하면서 네. 내가 이 열심히 준비한 거에 선생님들이 숟가락만 얹어서 가는구나. 편하게 아유, 날로 먹으시는구나 했는데 아유. 저의 준비와 선생님들이 수학적 지식과 또 지혜가 만나면서 그렇죠. 오늘 이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네. 뭔 줄 알아요? 뭔데요? 가본 데가 없잖아요. 빨리 신혼여행 가야지. 선생님들은 그래도 몇 군데라도 다녀오셨으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 또 깨달은 건 있어요. 뭐요? 이 수학 덕분에 이런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꼈어요. 근데 참 이럴 땐 고마운데 수학이 시험 때 만나면 굉장히 미워. 그렇죠. 이게 바로 수학의 불가사의다. 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정말 네. 그렇네요. 네. 저는 오늘 불가사의의 뜻이 그렇게 10배 64제곱? 네, 이걸 정말 처음 알아가지고 일단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잘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는 수학여행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단순히 건축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수학 이야기를 이렇게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굳이 세계 여행을 직접 떠나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책 안에서 뭐 사진 한 장에서도 얼마든지 수학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또 잘 해결해 보는 그런 시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